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법 유엔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19년 1월 74세 어르신께서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시다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서 뇌출혈과 우측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토바이의 잘못인 걸로 보이는 이 사고, 상대방 차량 보험사는 당연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안전모자도 안 쓴 동승자 책임이 40%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만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기대 연명이 불확실한 고령의 피해자는 어떻게 미래의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명백해 보이는 사고에서도 상대 차량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그리고 소송 결과에 단 하나의 조항을 추가해서 피해자의 불확실한 미래까지 안전하게 보장한 저희만의 성공 비결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오전 8시경 저희 의뢰인은 친구가 운전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당시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 친구에게 급히 부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좌회전이 금지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74세였던 저희 의뢰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상을 입었고 기나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명백해 보이는 사고를 두고 상대방 보험사가 얼마나 완강한 주장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사는 당연히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은 100% 오토바이의 중앙성 침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와 황색 이중실선까지 있는 명백한 불법 좌회전이었고, 자신들의 차량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을 뿐이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형사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기소됐지만 자기들 운전자는 공소조차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보상을 받으려면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큰데 왜 맞은편 차량에 소송을 걸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과속 차량 운전자 이렇게 여럿일 때는 피해자는 그들이 누가 잘못이 큰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가해자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배상 능력이 불확실한 오토바이 운전자보다는 배상 능력이 더 확실한 상대 차량 보험사를 선택해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유엔리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을 바탕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상대 차량이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병원과 상가가 밀집해서 사람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더구나 당일에는 눈이 녹아서 노면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차량은 당시 제한속도 60km 도로를 무려 81km, 21km로 과속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명백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는 설사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뢰인에게는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삼은 호위동승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호위동승이란 대가 없이 남의 차에 타는 경우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험사는 이걸 근거로 공짜로 탔으니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를 져라면서 배상금을 깎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호위동승이 아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던 응급 상황이었다. 당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거나 안전운전을 촉구할 경황이 전혀 없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안전모 미착유 주장에 대해서는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개호비는 하루 8시간이 온전히 인정되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감정의까지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으며, 우측마비와 언어장애 그리고 인지저하를 겪는 환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는 상시 돌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령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백한 중앙선 침범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힘든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개호비 때문에 과실 비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상대 차량의 과속 과실을 인정해서 저희에게 유리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보험사 역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에 설득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 조항입니다. 저희는 법원의 요청에 화해 결정문에 만약 피해자가 2028년까지 생존해 계실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미래의 간병비와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대 연명이 불확실한 고령의 피해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간병비와 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명백한 사고에도 쌍방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성 침범 사고라도 상대방의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다른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위동승 주장은 상황에 따라서 깨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응급 상황에서의 동승은 일반적인 호위동승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소송 전략입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 사건에서는 당장의 배상금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례의 추가 청구 조항처럼 미래의 미유언까지 대비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 윤혜니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